자,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청각장애 마인드 맵 끊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죠. 막 끊기. 청각장애 파트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정의인데, 사실 정의는 선생님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논과 난청에 관련된 걸 따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청각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머릿속에서 큰 틀은 이제 선생님들이 귀의 구조가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귀의 구조에서 외의와 중의, 즉 외의, 중의, 내의 청신경 중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청각장애 유형과 관련해서는 중의와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의는 소리를 고체 진동으로 바꾸어 뇌의 임파액으로 전달되는 작용을 하는 게 중인데, 그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는 고막의 손상이다, 이소골의 손상이다 라고 하는 게 중의의 대표적인 용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신다면 중의의 고막과 이소골의 손상이 있을 때 저희는 전음성 청각장애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와후, 달팽이관이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보다는 관련된 기출문제의 손상, 부위가 기본적으로 와후 혹은 네히, 달팽이관, 그 안에는 코르티, 기저막, 유무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기출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있으면 무조건 뇌의 손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추후에 감각신경성, 감음성, 청각장애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중희와 뇌가 주로 같이 손상된 부위가 있을 때에는요,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들도 잊지 마시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제 연계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청각장애를 크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청력도가 아니라 청각장애를 분류를 할 때 소리 듣는 방법이 공기를 통해서도 듣고 진동음을 통해서 듣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기를 통해서 듣는 방법은 외의, 중의, 내의 청신경이고, 골두음을 통해서 듣는 방법은 내의 청신경이죠. 이러한 소리 듣는 경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청각기관의 손실 부위에 따른 분류, 이걸 다른 말로 청각장애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골도 중에서도 기도 손상이냐, 골도의 정상이냐, 그리고 뭐 중의의 손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귀에 관련된 구조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면 전음성 난청, 전음성 청각장애가 될 것이고요. 기도, 골도 둘 다 손상이고 간격은 유사하다. 그리고 뇌와 관련된다면 감음성, 감각, 신경성, 그리고 혼합성 청각장애는 기도, 골도 손상인데 기도의 손상의 범위가 훨씬 더 크고, 중이나 뇌 두 군데가 손상이 나타났다면 혼합성이고요. 중추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력 손실도라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청력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로는 기도, 골도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고 정보 처리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을 중추성 난청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이제 앞으로도 많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손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어 전이냐, 언어를 배우고 난 후냐, 손실 정도는 정상, 경도, 추후의 고도, 최고도 등등까지 연결돼서 3분법, 4분법, 6분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거, 웨이, 중의, 그 다음에 뇌의 청신경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두개골을 진동시켜서 뇌의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거, 전음성, 감음성, 혼합성, 중추성을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고 계셔야 더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용어는 용어대로 볼 때 문제를 적용할 때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거 위주로 체크하시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기출 빈도로 봤을 때 의문론적인 발달 특성에서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초분절적 요소, 억양 강세 높낮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음의 중성화라고 해서 이를 아로 우리가 표현되는 현상도 있고, 특히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것의 손상을 이제 귀의 부분에서 보이다 보니, 즉 청력 손실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자음 중에서도 스라고 하는 발음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이 기출에 많이 언급된 거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각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음차, 말발굽에 해당하는 그런 음차를 통해서 아이의 청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선별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음차 검사는 소리급새를 이용해서 난청의 유무와 난청의 유형을 간단히 알 수가 있는 검사인데요. 린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좌우 양쪽 따로따로 검사돼 전음성 난청을 알아본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웨이도 근처에서 했을 때에는요. 잘 들려야 하는데 아이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웨이도 중위 부분에 손상이 있는 전음성 난청과 유추해서 볼 수가 있고요. 외부 검사는 반드시 편측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 전제하에 나쁜 쪽에 들리면은 여기 보시면 외부 검사는 단독으로 청력 손실 유무를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린네와 같이 쓰는데요. 조금 더 공부하시면 나쁜 쪽 귀에서 이 음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전음성 청각장애고요. 좋은 쪽에서 들었다라고 했다면 그 반대편은 감음성 청각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바바 검사는 골도 전도의 청각 민감도를 상대적으로 예측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골 부분에 우리가 말발굽에 해당하는 음차 검사를 해줬을 때 우리 아이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하는 검사자가 더 잘 들리는 경우에 우리가 감음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빙 검사라고 하는 것은 폐쇄 효과. 그래서 외의와 중의에 손상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귀를 막았을 때 크게 들릴 텐데 이렇게 손상이 있다 보면 크게 들리지 않는 전음성 청각장애를 파악할 때 주로 할 수 있는 검사지요. 자, 수능 청력 검사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수능 청력 검사의 목적을 고은 교수님 강론에서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청력에 손상이 있다, 없다, 편측성이다, 혹은 양측성이다. 혹은 청력 손실 정도라고 했을 때 정상에서부터 경도, 고도, 농까지를 우리가 3분법, 4분법으로 6분법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청력 손실 종류와 병변 부위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보면 간단하게 청각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것과 표현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각장애 유형이라고 했을 때 기의 구조 혹은 기도골도와 연결해서 전음성, 감음성, 혼합성 혹은 중추성 난청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청력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청력 손실 패턴과 같은 맥락이죠. 수평형이냐, 고음 정경형이냐 등등등. 그리고 청능의 재활 정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대요. 이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능 청력 검사는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를 하는데 기도 같은 경우에 주파수의 범위는 125에서 8,000, 말소리, 주파수, 대역, 대표하는 것들이 수음을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로 따져봤을 때에는 상승법과 하강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극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음을 주는 상승법과 하강법 혹은 수정혼합법, 수정법도 있고 천이라고 하는 것의 말소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천을 2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임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수능 청력 검사의 목적도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적을 쓰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능 청력 검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과거 중등 문제는 정의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었었고 또한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고은 교수님 책에서만 출제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청력도를 통해서 해석을 할 것이다.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이 수능 청력 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로도 물론 봤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청력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물론 다 알 수 있긴 있겠죠. 하지만 센스가 적용이 돼서 청력 손실 정도 아니면 청각장애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게 계속 기출에 반복되는 거 아니면 암기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청력형도 알 수 있지만 기출 문제 보면 이 2가지가 계속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하지요. 그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용어를 잠깐 볼 건데요. 수능 청력 검사는 음차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순음을 정기적으로 발생시켜서 그것을 자극음으로 들려주고 각 주파수에 따라 음을 조절해서 각
기청 역치를 찾는 검사인데 이런 수능 청력 검사는 3번 중에 2번 정도 듣는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의 소리를 역치로 잡을 거야. 수능 청력 검사는 우리가 도식에서 봤던 것처럼 5가지가 있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볼 때 청력도를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딱 2가지. 청각장애 유형 청력 손실 정도라고 하는 게 기출에 많이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청력도 해석하는 것은 꼭 여기 있는 모든 것 쓰기보다는 센스가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검사는 자극음을 주면 그 소리는 외이중이 뇌의 청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골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소리가 두개골의 진동을 유발시켜서 뇌의 청신경으로 소리가 직접 전달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최적 역치 혹은 쾌적 역치라고 많이 들어봤지요. 어음 청취 역치에서부터 음의 강도를 높여서 들려줬을 때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를 쾌적 역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쾌 역치는요. 최적의 역치에서부터 음의 강도를 높여 들려주었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불쾌 역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링의 6개음 검사에서는 이제 용어만 우리가 아는 거니까 바나나 스피치에 근거해서 모든 말소리를 검사하는 대신에 6개의 말소리만 가지고 주파수 대역의 청취 능력을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6개의 5개음 검사했을 때 이오아시스 M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오아시스 M이 바나나 스피치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자음과 모음은 다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음의 대표적인 쓰는 시옷 발음은 듣지 못하는 걸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많이 언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5개음, 6개음 검사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100%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입모양을 우리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1형성과 2형성으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음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어음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는 딱 2가지를 대부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2가지가 음 청취 역치를 찾아서 우리가 역치값, 즉 말소리의 최소의 어음 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어음 청취 역치 검사도 있고요. 최대 명료도 값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어음 청력 검사이지요. 그럼 어음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부분에서도 책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은 교수님 책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2가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호흡 일호성을 감별할 수 있는 것도 목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수능과 어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일치하느냐, 신뢰도를 알아보는 것도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큰 틀의 어음 청력 검사의 목적을 쓰라고 할 때는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어음 청취 역치 검사의 목적을 쓰라고 하기도 하고 어음 명료도의 검사의 목적을 쓰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음 청취 역치에서는 수능과 어음의 일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어음 역치 검사,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어음 수용 역치 검사는요. 민감도를 알아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로 이해가 들을 수 있는 말소리를 찾는 최소 어음 강도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음 명료도는 명확도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을 찾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호흡 일호성을 감별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렇게 쓰면 또 책이 달라지는 거여서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융통성 있게 봐야 되는 게 목적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용어를 알아볼 건데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어음 청력 검사는 청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음의 자극을 사용하는데 어음을 듣는 민감도, 회화 어음에 대한 역치가 어음 청취 역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확도라고 해서 회화 어음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던 어음 명료도 검사, 어음 변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2가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물어볼 땐 5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추후에 조금 더 문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 미로성 난청 감별은 명료도 검사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어음 청취 역치 검사에서는 수능 역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음 탐지 역치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청력 검사에 대부분 포함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냥 친근한 말소리를 주었을 때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음 청취 역치, 어음 인지 역치, 이음절 단어, 그래서 양양격, 강강경으로 단어를 주었을 때 정확하게 50% 정도는 얘가 들을 수 있는 역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음 명료도 값은요, 역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단어의 백분율,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검사의 어음의 수를 분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어음의 수를 분자로 고치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 자, 어음 명료도 검사라고 하는 건 가장 듣기 편한 소리 강도를 주었을 때 검사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검사 안에서 정상인 수준은 주로 40데시벨 강도에서 명료도 값이 나오고 60에서 전음성, 그리고 우리가 이 감음신경성, 감각신경성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뇌에 손상이 있으면 미로성, 그 다음에 신경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후미로성이라고 하죠. 이 미로성이든 후미로성이든 감각신경성은 명료도 값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뇌에 손상이 있는 미로성 난청이라고 한다면 음의 누가 현상, 보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청력 역치는 높지만 불쾌 수준은 청각장애 학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된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결론은 음의 누가 현상, 보충 영상, 청력 역치는 높다라는 건 우리가 큰 소리가 나야만 그때부터 작은 소리를 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불쾌감은 똑같다 보니까 그만큼 역동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림 현상은 후미로성 난청에서 알 수가 있지요. 최대 명료도에서 소리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명료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말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 자, 그 다음 이제 차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폐에서는 청력 검사 시 한쪽 귀에 들려준 신호음을 두개골의 진동을 통해서 반대쪽 귀가 듣고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음을 들려주는 거죠. 결국 이런 차폐는요, 양쪽의 청력 차이가 심하대. 그래서 내가 나쁜 쪽에 귀를 측정하려고 해도 이 나쁜 쪽의 자극음이 그 좋은 쪽,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럼 정확한 청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음을 주어서 막아주는 걸 차폐라고 하는 거지. 이때 자연스럽게 소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리가 소실되는 것이 있죠. 현상이 있지요. 한쪽 귀에 준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의 소실의 현상을 이간감량, 이간감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실되면서도 자극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반대청취, 음영청취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검사기에 들어온 신호음이 비검사기에도 들리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대청취, 음영청취는 반대편에 자극음을 주었을 때 그대로 자극음이 좋은 쪽에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차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청력을 측정한 실제 검사, 재검을 하는 건데요. 이런 재검에서 기도 같은 경우는 이간감량이 40이 넘으면 재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 검사 귀와 비검사, 즉 양쪽의 오른쪽 왼쪽이 이간감량으로 40 이상이 넘는 경우에 차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검사기의 기도와 비검사기의 골도 청력 역치가 40 이상이 넘은 경우 차폐를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런 검사기의 기도와 비검사기의 골도 청력 역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한쪽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한쪽은 전음성 청각장애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은 더 청력이 나쁠 쪽일 때 이런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골도가 정상이고 기도가 손상인 전음성 청각장애 아니는 골도 때문에
정상인 골도 때문에 그 반대편의 청력의 측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음으로 주었더라도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내이, 청신경은 골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골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차폐가 필요한 경우는 양쪽 귀에 40이 이상 넘은 경우도 있지만 검사하는 귀와 그 반대 골도가 40 이상 넘은 경우도 차폐를 해줘야 되고요. 골도 같은 경우는 이관 감력이 0이기 때문에 항상 차폐를 해주는 것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차폐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요. 협대협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능 청력 검사 시에 사용을 하고 검사음의 주파수를 중심으로 위아래 좁은 범위의 주파수만을 밴드 형태로 포함하는 잡음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백색 잡음은요. TV 방송 시작 전 혹은 종료 시에 영상과 음성이 사라지고 치하는데 선생님들이 독서실에 가서 주로 이제 있을 때 이런 백색 잡음이 많이 활용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청력 검사와 유아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용어만 볼게요. 객관적 청력 검사는 결국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진단받는 거고 아이들을 상대로 해주는 유아 청력 검사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청력 검사는 피검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피검자의 생리학적 반응만을 통해 청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데요. 고막 운동성 검사, 이건 임피던스 혹은 고막 검사 혹은 중위 검사라고 하는데 웨이도에서 이렇게 자극음을 주면 고막에서 다시 반사되어 들어오는 양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등골근 반사라고 하는 건 추골, 침골, 등골, 이소골 중에서도 등골이 수축되는 현상, 이렇게 수축이 되어야 뇌를 보호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저항의 값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청각피로라고 하는 건데요. 순음을 계속 들려주면 어느 순간 음량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이거 자체는 정상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청각피로 검사는요. 다른 책에서는 또 반사피로 검사라고 해서 호흡 위로성과 연결해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 자, 이음양방사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 음양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웨이, 중이, 와우에 음을 자극을 줬어요. 그럼 와우에서 다시 반대로 웨이도로 빠져나오는 해당하는 음양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관 유발 반응 검사, 청석 유발 반응 검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도 객관적 검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청신경에서 뇌관의 일부에 이르는 청각 전달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관 유발 반응 검사, 청석 유발 반응 검사는 신생아 선별 검사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아 청력 검사, 청각 검사에서 시각 강화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가 나는 쪽, 우리 아이가 이렇게 봐요. 그럴 때 강화를 주는 거고요. 놀이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이 들려요. 그럴 때마다 블록놀이해라고 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각장애 교육은 큰 틀에서 저희가 구화부터 볼 건데요. 구화는 말 그대로 구화, 입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잔존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말로도 표현하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를 같이 지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화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용이라고 하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잔존 청력이 남아있다면 이런 잔존 청력을 통해 청룡 훈련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보장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보장구 중에서는 보청기와 인공화로 활용하고 계속 이 아이가 잘 들을 수 있게끔 청룡 훈련을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입모양, 독화, 입모양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입모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수용 언어를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해만 하는 건 아니고 말로도 표현하는 의사소통 화자, 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 언어 지도, 표현 언어도 지도하는 게 구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청기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죠.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증폭기, 수화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착용 위치에 따른 건 선생님들이 따로 보시고 저희는 여기는 FM 보청기라든지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 위주로 한번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자, 구화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면 자신의 잔존 청력을 활용하고 그러면 청릉훈련, 보장부나 보청기 등을 활용한 청릉훈련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추후에 이런 청력을 활용해서 청릉훈련, 즉 음해인식, 음해 변별, 확인, 이해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말하는 사람의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 그럼 입모양, 독화, 그래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발화훈련이라고 하는 건 수용이 아니라 표현을 통해서 의사소통 전략 지도하는 것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보청기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역치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의 입력시론을 증폭해서 출력시켜주는 소리를 증폭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걸 보청기라고 하지요. 그럼 특히 이제 이런 보청기의 구조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송화기 마이크로폰이고요. 작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 크게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수화기는 이런 증폭되어 있는 전기 신호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FM 보청기는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주는, 즉 개선시켜 주어서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책들을 보면 반향음에 있어서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혹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FM 보청기의 작동 특성 아니면 뭐 정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는 걸 높여주는 거 안에서 쓰시면 다 정답이 채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의는 또 책이 없었다는 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FM 보청기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말을 할 때는 아이가 계속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꺼두는 것도 유의해라 뭐 등등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호대 잡음비는 플러스 15 이상 정도 정상인들이 되어야 신호음을 잘 들을 수 있다. 만약에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FM 보청기 파트에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청각 보조기기로서 그럼 인공아우에서도 잘 소음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에게도 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 그대로 보조, 지원을 해주는 거래. 이런 송수신 장치에서 장점, 단점 혹은 유의할 점, 작동 특성, 정의,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잘 분석해 줄 필요가 있다. 자,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요, 크로스 보청기는 청력이 나쁜 쪽 귀로 소리가 입력이 되면 그 소리를 좋은 쪽 귀로 보내주어 좋은 쪽 귀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의 보청기인데요. 이런 크로스 보청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편측성 난청 안에서도 단일 크로스인지 바이 크로스인지 구분을 해서 선생님들이 대상 아동 혹은 장점 단점도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청기고요. 저는 이제 인공아우라고 하는 걸 볼 때 키워드는 고도나 최고도인 아이들이 와후 대신에 이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인공와우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러한 인공와우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살펴볼 때 체외부가 있고 체내부가 있죠. 체외부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폰, 언어 합성기, 어음 처리기, 말소리 처리기, 번역은 책마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매핑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발신기, 헤드셋, 송신기 다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는 헤드셋이고 수신기와 전극은 몸 귀 속에 있는 우리가 체내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아우는 뇌를 포함한 감각, 신경성 난청과 전농인에게 뇌를 대신하거나 우회해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청신경을 자극하는 전자보조 장치인데요. 마이크는 주변의 소리를 감지해서 어음 처리기로 보냅니다. 어음 처리기, 언어 합성기, 말소리 처리기는요. 입력된 소리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거고요. 헤드셋, 발신기, 송신기는요. 측두골에 위치한 헤드셋은 자석과의 접촉을 통해 내부 기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신기와 전극은
내부지요. 수신기에 전달된 신호는 달팽이관 내에 삽입된 전극으로 전달이 되고 신호에 알맞는 전극이 청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나올 만한 건 이제 역시 매핑인데요. 매핑은 최소로 들을 수 있는 자극의 역치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자극의 역치의 역동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매핑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역치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인공아우를 착용을 했을 때는 어지럽거나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이 인공아우를 사용하는 동안 최대한의 음향 정보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말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청룡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청룡훈련 중에서도 시험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청각기술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용어는 너무 간단해서 저는 용어 잠깐 보고 청룡훈련 용어 보고 위에 있는 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룡훈련은 잔존 청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 기술을 학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각 기술 수준인 소리의 유무를 아는 음의 인식에서부터 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음의 변별, 음의 확인은 가리키고 명명하고 받아쓰기, 쓰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음의 확인.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대답하기, 질문하기, 혹은 지시 따르기, 바꿔 말하기, 대화에 참여하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음의 이해가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건 그 밖에 자극 단위, 활동 유형 난이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독화라고 하는 것은요. 입모양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라고 하는 것과 동형이음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동형이음어는 양순음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 뺀 나머지는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큐드 스피치 혹은 발음 암시법을 보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자, 독화는 말을 시각적으로 통해서 이해하는 의사소통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독화소는 몇 개밖에 안 된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화소, 한글에 있는 음소, 독화소 중에서 독화소가 가장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라든지 동형이음어라고 한 한계점을 이해하시라고 했고요. 보완해주기 위해서 뺨 근처에서 잠호음의 말소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추가해서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 그럼 여기까지는 수용이라고 했을 때 표현을 해주는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의사소통 대화 상대자 혹은 아니면 우리 청각장애 학생이 듣는 청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말하는 화자 입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전략인데 얘기 전략은 다가올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얘기 전략이고요. 수정이라고 하는 건 청자가 환경의 요인이나 화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려고 한다면 이 손을 좀 치워달라고 한다든지 잘 안 들리면 앞자리에 앉도록 해주는 환경 수정을 해준다든지 자, 그다음에 회복 전략은 이제 대화 내용에 메시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놓쳤거나 낮은 언어 이해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반복,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간략화, 바꿔 말하기가 회복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발화수정 전략은 화자의 입장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에서 발화수정 전략은 청각장애 아동의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청각장애 아동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발화수정 전략인데요. 반복, 그다음에 수정, 부연 설명, 구어 확인, 비구어 반응, 부적절한 반응이 발화수정 하위 유형의 내용이었고 기출문제는 이거에 대한 예시들도 같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수어라고 했을 때 자연 발생적인 수어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문법 수어도 있고 흔히 건청인의 문화보다는 그들 사회의 가치관, 관습 굉장히 중요시 여긴 논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다음에 수어의 특징 중에 도상성, 자의성 등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어를 한번 보고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수화소 구분 중에서도 손의 모양,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 뭐 손가락 끝의 방향 혹은 비수지 신호라고 해서 억양강세 높낮이의 역할을 해주는 초분절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화의 언어학적인 분석 중에서도요,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채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런 통합교육 안에서든지 혹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는 이제 없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하는 상황 안에서 고려할 점들은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해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저는 이제 용어만 계속 살펴본 거니까 수어 같은 경우는요. 손의 움직임과 비수지 신호를 사용해서 공간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시각 언어인 동시에 문법 체계를 갖춘 농인들의 1차 언어를 수어라고 하는데요. 자연수화는 농인들이 문화와 간습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낸 수화고요. 문법 수화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문법에 맞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글의 문법에 맞게 적용을 시킨 건데 이런 자연 수화와 문법 수화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화의 특성 중에서 도상성과 공간성까지 수어의 특성인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도상성과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식 문제라든지 서답형으로 이제 쓰는 것이 15년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이 언어에 투영되는 거고요. 낱말과 대상 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게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언어의 분절성과 반대되는 거면 한꺼번에 우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가역성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낮과 밤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화자와 청자 간의 시간을 절약하고 의미를 간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글자 따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생일 파티, 생파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어에 있다는 거죠. 자, 공간성은 이 공간에 수어를 해주는 거, 손의 모양, 손의 위치, 수용의 움직임, 그 다음에 손바닥과 손가락 방향이 어디 있는지에 따른 거. 자, 비수지는 얼굴 표정, 입모양, 머리와 상체 움직임. 그래서 이거는 표정, 입모양, 상체 움직임에 따라서 억양강세 높낮이를 해주는 초분절적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의 기능은 결국 뜻이 구별되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문법적인 것도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종합적 의사소통은 뭐 다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중언어, 이중문화는 1차 언어는 자연수화, 2차가 건청인의 언어, 1차 문화가 논문화, 2차가 건청인의 문화라고 하는 걸 중시하는 거 통해서 그들의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용어 정도만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사전과 평가 부분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청각장애 부분은 바꾼 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